이런 기밀을 한국에 어떻게 말합니까? 한국과 중국이 한패일 수도 있잖아요. 한때 중국으로부터 테러가 의심되는 상황에서 미국이 꼼짝도 못했던 일이 있습니다. 극비사항이라 전 세계 언론도 보도 중지를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결국 한국만이 이 문제를 해결했었던 사건이 있습니다. 그 사건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런 한국이 자랑스러우시다면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라이언 테일러입니다. 미 공군 무인기 작전사령부에서 12년간 무인기의 핵심 시스템을 담당해왔어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하다고 자부하는 그 하늘의 감시자를 책임지는 수석 운용 책임자였습니다. 보잉과 로키드 마틴이 공동 개발한 이 특별한 무인기는 단순한 정찰기가 아니었어요. 하늘을 나는 국가정보망이자 대통령의 눈과 귀를 담당하는 최후의 보루였거든요. 그날은 평범한 목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대통령이 남중국해 제구함대 항공모함 시찰을 위해 아시아로 향하던 중이었어요. 이번 시찰은 중국의 군사적 팽창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외교적 메시지였습니다. 원래 계획으로는 항공모함 시찰 후 한국으로 이동해서 주한미군과 함께 대규모 합동훈련을 참관할 예정이었죠. 하지만 중국의 강력한 반발로 훈련은 연기된 상태였어요. 대통령은 항공모함 링컨호에서 직접 함대 지휘관들과 만나 남중국해 작전 상황을 점검하고 동맹국들과의 연합훈련을 참관할 예정이었거든요. 이런 최고 위급 시찰에는 당연히 최고 수준의 보안이 필요했어요. 특히 한미 합동훈련이 연기되면서 중국 측의 도발 가능성이 높아진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펜타곤 지하 4층에 있는 무인기 관제센터에서 실시간 비행 데이터를 모니터링하고 있었어요. 모든 시스템이 정상 작동하고 있었거든요. 엔진 출력 98%와 연료량 충분 그리고 통신 상태 양호 완벽했습니다. 12년간 이런 임무를 수행해오면서 이보다 안정적인 비행은 본 적이 없었을 정도였죠. 스펙터 무인기는 대통령이 탑승한 에어포스 1에서 30km 떨어진 상공을 비행하며 주변 해역을 감시하고 있었어요. 특히 대통령이 링컨호로 이동하는 동안 해상의 모든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포착해야 했습니다. 고도 15,000m에서 반경 100km 내 모든 선박과 항공기를 추적하면서 대통령의 안전을 책임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오전 9시 47분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무인기에서 오는 모든 신호가 끊어진 거예요. 레이더 화면에서 그 거대한 점이 사라졌고 무선 통신도 완전히 두절됐어요. 처음엔 일시적인 통신 장애라고 생각했습니다. 남중국해 상공에서는 가끔 이런 일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5분이 지나도 10분이 지나도 연락이 없었어요. 관제실 전체가 긴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료 기술자들의 얼굴이 점점 굳어지는 게 보였거든요. 대통령 호위 무인기가 완전히 침묵 상태에 빠진 거였어요. 더욱 심각한 건 대통령이 바로 그 순간 링컨호로 이동하는 중이었다는 점이었죠. 저는 즉시 비상 프로토콜을 가동했습니다. 주변 민간 항공기들에게 무인기 목격 여부를 확인하고 아시아 각국 관제탑에도 긴급 연락을 취했어요. 동시에 제구함대 사령부에도 상황을 보고해야 했습니다. 대통령의 일정에 차질이 생길 수도 있었거든요. 30분이 지나서야 첫 번째 단서를 얻었어요. 남중국해 상공을 비행하던 싱가포르 항공 여객기 조종사가 거대한 무인기가 바다로 추락하는 모습을 목격했다고 보고해온 거였습니다. 위치는 남중국해 중부 해역의 깊은 바다였어요.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백악관 내부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어요. 일부 강경파들 사이에서 이번 사건이 단순한 중국의 소행이 아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온 거였습니다. 한미 합동훈련이 연기된 시점과 무인기 추락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는 거였어요. 심지어 한국이 훈련 연기에 불만을 품고 뭔가 조작했을 가능성도 제기됐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였어요. 하지만 상황이 워낙 심각했기에 이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긴 했죠. 그렇게 무인기 추락 소식이 백악관에 전해진 건 사고 발생 7분 후였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관제실에서 기적적인 신호 복구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핫라인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국가안보회의 긴급 소집 명령이었거든요. 제가 12년간 일하면서 이런 긴급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백악관 상황실로 향하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갔습니다. 혹시 테러 공격인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단순한 기계 고장일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상황실에 도착하자마자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어요. 평소보다 2배 많은 보좌관들이 몰려 있었고 모두들 긴장한 표정이었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 존 볼튼이 가장 먼저 입을 열었는데 그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한 옥타브 높았어요. 대통령이 거기 있는 상황에서 시스템이 뚫렸다는 게 말이 되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국방부 참모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볼튼의 분노는 거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NSA까지 끌어들이면서 이게 통신 오류냐 적국의 공격이냐고 따져 물었거든요. 그때 국무부 아시아 태평양 담당 차관보 데이비드 스틸웰이 조심스럽게 다른 가능성을 제기했어요. 한미 합동훈련 연기와 이번 사건의 타이밍이 너무 우연의 일치라는 거였습니다. 한국 측이 훈련 연기에 대한 불만을 이런 식으로 표출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어요. 물론 직접적으로 말하지는 않았지만 한국이 뭔가 조작했을 수도 있다는 뉘앙스였죠. 저는 말도 안 되는 그의 주장에 기술적 상황을 상세히 보고했습니다. 무인기의 마지막 신호 상태와 추락 직전까지의 비행 데이터, 그리고 갑작스러운 통신 두절 상황까지 모든 걸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보좌관들이 원하는 건 기술적 설명이 아니었어요. 이게 공격인지 사고인지 명확한 답변이었거든요. 국방장관이 침착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이미 험악해진 상태였어요. NSA 부국장이 제시한 초기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무인기의 마지막 데이터에서 이상한 패턴이 발견됐다는 거였어요. 일반적인 기계 고장과는 다른 전자기적 이상 현상이 감지됐다고 했거든요. 볼트는 그 말을 듣자마자 책상을 내리쳤어요. 그러면서 이게 EMP 공격이나 사이버 공격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소리쳤습니다. 특히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적대국의 소행일 수도 있다면서 즉시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어요. 상황실 전체가 긴장감으로 가득 찼거든요. 스틸웰은 계속해서 한국 측 가능성을 암시했어요. 최근 한국이 미군 훈련 일정에 대해 불만을 표시했던 점, 그리고 한국의 사이버 기술력이 상당하다는 점을 들어서 말이죠. 물론 동맹국을 의심한다는 건 말이 안 되지만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확실한 증거가 없다는 거였어요. 무인기는 바다 깊은 곳에 가라앉았고 블랙박스도 회수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NSA에서는 위성 데이터와 통신 기록을 분석하고 있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기에는 시간이 필요했어요. 볼트는 그런 상황이 답답했던 것 같았습니다. 대외적인 공식 발표는 결국 통신 오류로 결정됐어요. 언론에는 일시적인 기술적 문제로 인한 무인기 추락이라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보고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EMP나 사이버 공격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내용이 포함됐거든요. 매티스 장관은 회의 말미에 중요한 지적을 했어요. 만약 이게 정말 적국의 공격이라면 우리의 최첨단 방어 시스템에 심각한 허점이 있다는 뜻이라고 했습니다. 더 나아가 대통령의 안전에도 직접적인 위협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어요. 그 말을 들으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상황실을 나오면서 저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12년간 완벽하다고 믿어왔던 시스템이 한순간에 무너진 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아직도 정확한 원인을 모른다는 거였고 심지어 동맹국까지 의심하는 상황이 됐다는 거였습니다. 48시간이 지나자 미 해군 탐사선 알비노에서 연락이 왔어요. 남중국해 해저 3000m 지점에서 무인기 잔에 일부를 건져 올렸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즉시 현장으로 향했어요. 진실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인양 작업은 생각보다 복잡했어요. 해저 3000m라는 깊이는 일반적인 장비로는 접근이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주한미군 해상작 전전대에서 특수 잠수정과 인양 장비를 긴급 파견했어요. 한국 근해에서 운용하던 최신 장비들이었거든요. 주한미군 사령부에서 인양 작업을 진행하던 중 한국 정부에서 협조 의사를 타전해왔습니다. 한국의 해양 구조 기술과 선박 운용 능력을 제공하겠다는 거였어요. 특히 한국의 심해 인양선과 수중 로봇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여러 해난 사고에서 보여준 기술력이 정말 뛰어났거든요. 하지만 미국 정부의 반응은 차가웠어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에서는 한국의 협조 제안을 거절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한미 합동훈련 연기 문제로 한국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 장비에 접근시키는 건
부적절하다는 판단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한국의 협조를 받아들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선박 기술과 해양 구조 능력이 정말 뛰어나다는 걸 강조했습니다. 특히 대우조선해양이나 현대중공업 같은 회사들의 기술력은 이런 상황에서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어요. 하지만 국방부 고위층에서는 제 제안을 일축했습니다. 특히 차관보가 가장 강하게 반대했어요. 현재 한국에 대한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협조를 받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습니다. 오히려 한국이 증거를 조작하거나 정보를 빼낼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어요. 동맹국이지만 지금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둬야 한다는 거였죠. 결국 미군 단독으로 인양 작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협조 제안은 정중히 거절했어요.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아쉬웠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면 훨씬 효율적으로 작업할 수 있었을 텐데 말이에요. 한국이 도와줬다면 금방 해결했을 일을 며칠이 걸려 인양했죠. 그렇게 알비노 갑판에 올라온 잔해를 처음 봤을 때 정말 당황스러웠어요. 외관상으로는 거의 손상이 없어 보였거든요. 무인기 동체의 일부분이었는데 충돌이나 폭발 흔적은 전혀 찾을 수 없었습니다. 마치 그냥 바다에 조용히 가라앉은 것처럼 깨끗했어요. 하지만 내부를 들여다보는 순간 소름이 돋았습니다. 전자회로판들이 완전히 녹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건 선택적으로만 손상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어떤 부분은 완전히 타서 숯덩이가 되어 있는데 바로 옆 회로는 멀쩡했습니다. 12년간 이런 시스템들을 다뤄봤지만 이런 패턴은 처음 봤어요. 그런데 무인기 잔해를 자세히 살펴보던 중 이상한 걸 발견했어요. 블랙박스가 완전히 사라진 거예요. 무인기에는 2개의 블랙박스가 탑재되어 있었는데 하나도 찾을 수 없었어요. 더 기괴한 건 블랙박스가 장착되어 있던 부분만 정교하게 잘려나간 것 같았다는 점이었어요. 해군 기술진과 함께 정밀 분석을 시작했는데 갈수록 의문만 늘어갔어요. 회로 손상 패턴을 자세히 보니 극한의 고온에 노출된 흔적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외부 화재나 폭발 흔적은 전혀 없었어요. 마치 내부에서만 선택적으로 열이 발생한 것 같았거든요. NSA에서 급파된 분석 전문가인 헤인즈 박사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심상치 않은 표정을 지었습니다. 30년 경력의 베테랑이지만 이런 손상 패턴은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회로 기판의 특정 부분만 녹아있는 모습을 보고는 이게 자연스러운 고장이 아닐 수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렇게 현장에서 사흘을 보내면서 확신했어요. 이건 절대 우연한 사고가 아니었어요. 누군가 매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서 우리 무인기를 납치한 거였어요. 그리고 한국의 도움을 거절한 게 과연 옳은 선택이었는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인기 잔해 분석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중 NSA 사이버 분석팀에서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손상되지 않은 메모리 칩 일부에서 이상한 코드를 찾아낸 거죠.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랭글리에 있는 NSA 본부로 달려갔어요. 뭔가 중대한 단서가 나온 것 같았거든요. 사이버 분석실에 도착했을 때 분위기가 심상치 않았습니다. 평소보다 2배 많은 분석관들이 컴퓨터 화면 앞에 붙어 있었고 모두들 심각한 표정이었어요. 팀장이 저를 맞으면서 보여준 화면을 보고 정말 깜짝 놀랐죠. 무인기 운영체제 깊숙한 곳에 숨겨진 코드가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정상적인 시스템 파일처럼 보였지만 자세히 분석해보니 완전히 다른 기능을 하는 악성 코드였습니다. 맥클레이는 이런 정교한 백도어는 처음 본다고 하더라고요. 마치 유령처럼 숨어있다가 특정 신호를 받으면 활성화되는 구조였죠. 가장 소름 끼쳤던 건 이 코드가 무인기 제조 단계부터 들어가 있었다는 점이었어요. 외부에서 해킹으로 침투한 게 아니라 처음부터 시스템 안에 심어져 있었던 거죠. 맥클레인의 팀이 분석한 결과 이 백도어는 최소 3년 전부터 존재했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는 뜻이었거든요.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름이 돋았어요. 3년간 우리 무인기가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무서운 건 이런 백도어가 다른 무인기에도 있을 가능성이었죠. 백도어 코드는 평상시에는 완전히 잠들어 있다가 특별한 암호화된 신호를 받으면 깨어나는 구조였죠. 그러면서 무인기의 모든 센서 데이터와 통신 내용을 외부로 전송할 수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 무인기 안에 스파이가 숨어 있었던 셈이에요. 하지만 맥클레인의 팀이 가장 주목한 건 이 코드의 제조 과정이었죠. 이런 수준의 백도어를 만들려면
무인기 설계도와 운영체제 소스코드에 완전히 접근할 수 있어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정보는 최고 기밀이라 미군 내부에서도 극소수만 알 수 있었습니다. 내부자의 배신이 아니라면 설명하기 어려운 상황이었거든요. NSA 분석관들이 더 깊이 파고들자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이 백도어가 무인기 제조업체의 하청업체에서 납품한 부품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핵심 전자부품을 만드는 회사가 중국계 자본과 연결되어 있다는 것도 발견했죠. 우리가 믿고 쓰던 부품이 사실은 트로이 목마였던 셈입니다. 백악관 보고를 위해 자료를 정리하던 중 맥클레인이 저에게 한 말이 아직도 기억나요. 이건 단순한 해킹이 아니라 수년에 걸친 장기 침투 작전이라고 했어요. 중국이 우리 군사 시스템에 조용히 스며들어 정보를 빼내고 있었다는 거죠. 그것도 우리가 전혀 눈치채지 못하게 말입니다. 가장 무서웠던 건 이게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는 점이었어요. 무인기뿐만 아니라 다른 군사 장비에도 비슷한 백도어가 숨어있을 가능성이 높았죠. 우리가 중국산 부품을 쓰는 모든 시스템이 감시당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니 이번 무인기 사건은 우연이 아니었어요. 중국이 우리를 시험해본 거였죠. 우리가 어느 정도까지 알고 있는지, 어떻게 대응하는지 지켜보려고 일부러 무인기를 납치한 것 같았습니다. 게다가 이 악성 코드의 시그니처가 과거 중국 국정원에서 사용했던 패턴과 놀랍도록 유사하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보고서를 받아보고 정말 등골이 오싹해졌어요. 게다가 첸이 가장 주목한 부분은 코드의 암호화 방식이었어요. 중국 국정원만이 사용하는 독특한 다층 암호화 기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있었죠. 마치 자신들의 서명을 남겨놓은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건 보통은 이런 흔적을 남기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노골적이었다는 게 미심쩍다고 했어요. 아무래도 중국이 일부러 자신들의 흔적을 남긴 것 같다고 했어요. 마치 우리에게 메시지를 보내는 것처럼 말이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알고 있다는 식의 도발이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런데 회의 중 스틸웰 차관보가 또다시 한국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한국과 중국이 협력해서 미국에 대항하려는 것 아니냐고 말이죠. 그 말을 듣자마자 제가 큰 소리를 쳤습니다. 이제 중국의 소행이라는 명확한 증거가 나왔는데 왜 아직도 한국을 의심하느냐고 따졌어요. 지금까지 한국을 의심했던 모든 근거가 완전히 무너진 상황이라고 강조했죠. 저는 이참에 한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습니다. 한국의 사이버 기술력과 중국 해킹 대응 경험이 우리에게 절실하다고 말했어요. 특히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이 중국 해커들과 수년간 싸우면서 쌓은 노하우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팀을 불러들여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어요. 하지만 스틸웰과 몇몇 참석자들의 반응은 여전히 차가웠습니다. 스틸웰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제 의견을 일축했어요. 한국이 아무리 발전했다고 해도 미국과 유럽의 최고 전문가들이 못하는 일을 할 수 있겠느냐고 비웃었습니다. 동양의 작은 나라가 서구 선진국보다 뛰어날 리 없다는 편견이 여전했어요. 국방부 사이버 담당관도 비슷한 반응이었습니다. 한국의 기술이 아무리 좋아도 미국의 NSA나 영국의 GCHQ만 못하다고 했어요. 굳이 한국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였죠. 오히려 기밀 유출 위험만 높아진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가 한국의 실제 사례들을 들어가며 설명해도 소용없었어요. 한국이 북한의 사이버 공격을 막아낸 경험이나 중국 해커들과의 대결에서 보여준 실력을 아무리 강조해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구 중심적 사고에 갇혀서 아시아 국가의 능력을 인정하려 하지 않는 것 같았어요. 결국 한국 협조권은 다시 한번 무산됐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명백한 증거가 나왔는데도 편견에 사로잡혀서 올바른 판단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한심했거든요. 하지만 어쩔 수 없이 기존 방식대로 진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국 국정원의 배후가 확인되자 대통령은 즉시 국가 비상작전반을 구성했습니다. 저도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됐어요. 대통령이 가장 먼저 지시한 건 동맹국들과의 긴급 협력이었어요. 영국 GCHQ와 이스라엘 모사드 그리고 일본 방위성 정보본부에 즉시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고난도 암호 해독에는 최고의 전문가들이 필요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 정도 규모의 국제공조는 처음 봤어요. 하지만 제 마음 한편으로는
답답함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왜 한국은 협력 대상에서 제외된 걸까요? 중국의 사이버 공격을 가장 많이 받고 대응해온 게 한국인데 말이에요. 스틸웰의 편견 때문에 정말 중요한 자원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다음 날 영국에서 가장 먼저 응답이 왔습니다. GCHQ의 암호해독 전문가 3명이 24시간 내에 워싱턴으로 출발한다고 했어요. 영국은 역시 이런 분야에서만큼은 세계 최고라는 평가를 받을 만했죠. 특히 중국 암호 체계 분석에는 독보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시 사이버 전문가 2명과 암호 분석 장비를 즉시 보내겠다고 했습니다. 모사드는 중동 지역에서 중국의 사이버 활동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왔기 때문에 관련 정보가 많았어요. 그들의 노하우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었죠. 그리고 스틸웰이 추천한 일본 방위성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자위대 사이버 방어대에서 중국 해킹 대응 전문가 4명을 파견한다고 했어요. 일본은 중국과 지리적으로 가까워서 사이버 공격을 자주 받았거든요. 그래서 중국 해커들의 수법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협력팀 명단을 보면서 계속 아쉬움이 들었어요. 한국도 이 목록에 있어야 했는데 말이에요. 특히 한국의 사이버 보안 업체들이 중국 해커들과 맞서며 쌓은 경험은 정말 소중한 자산이었거든요. 하지만 스틸웰 같은 사람들의 편견 때문에 그 기회를 놓치고 있었어요. 국제공조팀이 구성되자 본격적인 암호 해독 작업이 시작됐어요. NSA 지하시설에 마련된 특별 작전실에서 각국 전문가들이 머리를 맞대고 분석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기술 지원 역할로 참여했는데 정말 치열한 두뇌 싸움이었어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 별다른 진전이 없었습니다. 중국 국정원의 암호화 기법이 예상보다 훨씬 정교했거든요. 영국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고 모사드 팀도 난색을 표했어요. 기존의 해독 방식으로는 접근조차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제가 작업실에서 지켜보니 각국 전문가들이 점점 지쳐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특히 영국팀 리더가 중국의 새로운 암호화 방식이 기존 서구 해독 기법의 한계를 뛰어넘는다고 토로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때 문득 한국팀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점점 전문가들은 지쳐갔죠. 이런 다층 암호를 뚫으려면 최소 몇 개월은 걸릴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것도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어요. 중국이 사용한 암호화 알고리즘이 기존에 알려진 것과 완전히 달랐거든요. 저는 그날 밤 혼자 작업실에 남아서 생각에 잠겼어요. 시간이 지날 때마다 중국은 더 많은 정보를 빼낼 수 있었고 우리는 속수무책이었습니다. 동맹국들의 최고 전문가들이 모였는데도 해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었어요. 정말 답답한 상황이었죠. 일주일이 지나자 분위기는 더욱 침울해졌습니다.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일 진척 상황을 물어봤지만 보고할 게 없었어요. 동맹국 전문가들도 하나둘 포기하는 기색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기술과 인력을 동원했는데도 중국의 벽을 뚫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을지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한국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암호 해독 작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지 일주일째 되던 날 남중국해에서 뜻밖의 소식이 들려왔어요. 베트남 어선 한 척이 무인기 블랙박스로 추정되는 물체를 그물에 건져 올렸다는 거였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혹시 결정적인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이었거든요. 해군 함정이 즉시 현장으로 출동해서 블랙박스를 회수했습니다. 겉모습은 우리 무인기에 탑재된 블랙박스가 맞았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죠. 바닷속에 일주일 넘게 있었는데도 외관 손상이 거의 없었거든요. 마치 누군가 조심스럽게 다뤄서 바다에 던진 것 같았어요. 블랙박스를 펜타곤 분석실로 가져와서 개봉하는 순간 모든 사람이 당황했습니다. 내부 저장 장치가 완전히 초기화되어 있었어요. 단순히 데이터가 손상된 게 아니라 아예 깨끗하게 지워진 상태였죠. 12년간 이런 장비를 다뤄봤지만 이렇게 완벽하게 포맷된 블랙박스는 처음 봤어요. 기술진들이 데이터 복구를 시도해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전문 복구 장비를 동원해도 흔적조차 찾을 수 없었어요. 마치 공장에서 막 나온 새 제품처럼 깨끗했거든요. 누군가 매우 전문적인 방법으로 모든 정보를 완전히 삭제한 게 분명했어요. NSA 포렌식 팀이 블랙박스를 정밀 분석한 결과 더욱 기괴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데이터를 지운 방법이
일반적인 포맷이 아니었어요. 마치 군용급 보안 삭제 프로그램을 사용한 것 같았죠. 이런 기술은 극소수 국가만 보유하고 있었거든요. 해군 정보부에서 가져온 위치 분석 자료는 더욱 의미심장했어요. 블랙박스가 발견된 지점이 중국의 비공식 해양 플랫폼 운영 해역과 정확히 일치한다는 거였습니다. 공식적으로는 해양 연구 시설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군사 목적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어요. CIA에서 제공한 위성 사진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블랙박스 발견 지점 주변에 정체불명의 해상 구조물이 여러 개 떠 있었어요. 겉보기에는 해양 연구 플랫폼 같았지만 안테나와 레이더 시설이 과도하게 많았죠. 일반적인 연구 시설과는 확연히 달랐어요. 해군 정보 분석관 마크 데이비스 중령이 제시한 분석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해상 구조물들이 사실은 유령 기지라는 거였어요. 레이더에 잡히지 않도록 스텔스 기능까지 갖춘 떠다니는 요새 같은 존재라고 했습니다. 중국이 남중국해에 이런 비밀 기지를 여러 개 운영하고 있다는 정보였어요. 가장 무서웠던 건 이 구조물들의 용도였습니다. 데이비스 중령의 분석에 따르면 전자전 장비와 사이버 공격 시설을 탑재한 해상 기지일 가능성이 높았어요. 우리 무인기가 이런 기지의 EMP 공격을 받아 추락했을 수도 있다는 거였죠. 블랙박스 분석팀에서 마지막으로 발견한 건 더욱 섬뜩했어요. 저장 장치 내부에서 미세한 화학 흔적이 검출된 거였습니다. 이 물질은 중국에서만 생산되는 특수 화학 물질이었어요. 누군가 중국 본토에서 이 블랙박스를 처리했다는 증거였죠. 모든 증거를 종합해보니 그림이 선명해졌습니다. 중국이 우리 무인기를 격추한 후 블랙박스를 회수해서 모든 정보를 빼낸 다음 깨끗하게 지워서 바다에 버린 거였어요. 마치 우리를 조롱하듯이 말이죠. 증거는 남겨두되 내용은 모두 가져가겠다는 메시지 같았어요. 무인기 추락 지점 주변 해역에서 계속된 수색 작업 중에 이상한 현상들이 발견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측정 오류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해군 탐사팀에서 올라오는 보고서들이 점점 기괴해졌거든요. 제9함대 소속 알레이버크급 구축함 USS 스테뎀이 가장 먼저 이상 징후를 포착했어요. 함정의 전자전 장비에서 강력한 EMP 잔류 흔적이 감지됐다고 했습니다. 마치 거대한 전자기 폭발이 일어났던 것 같은 패턴이었어요. 하지만 폭발 흔적은 전혀 없었죠. 더 이상했던 건 자기장 측정값이었습니다. 해당 해역의 지자기가 계속 불안정하게 변동하고 있었어요. 마치 바닷속 어딘가에서 강력한 전자기장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것 같았습니다. 일반적인 해저 지형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현상이었거든요. 게다가 해저에서 올라오는 음파 반사 신호가 너무 이상했습니다. 분명히 뭔가 거대한 구조물이 있는 것 같은데 정확한 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마치 음파를 흡수하거나 왜곡시키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9함대 정보작 전부장 마이클 길데이 소장이 현장을 직접 시찰했을 때 그의 표현이 인상적이었어요. 이건 마치 바다 위의 스텔스 요새 같다고 했습니다. 분명히 거기 있는데 우리 장비로는 정확히 포착할 수 없다는 거였죠. 정말 소름 끼치는 얘기였어요. 저는 이 보고를 받고 즉시 현장으로 향했습니다.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스테뎀 함교에서 화면을 보는 순간 정말 당황했어요. 해저 3000m 지점에 거대한 그림자 같은 게 있는데 레이더에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해군 전자전 전문가들도 고개를 저었어요.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했습니다. 특히 EMP 잔류 신호가 이렇게 오래 지속되는 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했어요. 뭔가 계속해서 전자기 에너지를 방출하는 장치가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미 해군이 총동원한 최신 탐지 장비로도 그 구조물의 정체를 파악할 수 없었어요. 심해 탐사 로봇을 보내봤지만 일정 깊이에서 통신이 두절됐습니다. 마치 강력한 전파 방해막이 쳐져 있는 것 같았어요. 이런 기술은 우리도 처음 봤습니다. 길데이 소장은 긴급히 펜타곤에 지원을 요청했어요. 더 강력한 탐지 장비와 전문 인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시간이었어요. 가급적 빨리 파악하는 게 급선무였습니다. 저는 그때 한국의 해양 탐사 기술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복잡한 해저 구조물 탐지에 독특한 노하우를 가지고 있었어요. 특히 삼성중공업이나 현대중공업의 심해 탐사 기술은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저는 즉시 작전회의에서 한국의 협조를 요청해보자고 제안했어요. 한국의 심해 탐사선과 수중 로봇 기술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한국이 개발한 심해용 전자기 차폐 기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죠. 하지만 여전히 반대 목소리가 컸어요. 스틸웰은 한국의 기술력을 과대평가하고 있다며 제 제안을 또다시 일축했습니다. 미 해군의 최신 장비로도 못하는 일을 한국이 할 수 있을 리 없다는 거였어요. 여전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국방부 해군작전부장도 기밀작전에 외국을 개입시키는 건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그 구조물이 중국 것이라면 한국이 중국 편을 들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했어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였죠. 결국 미 해군 단독으로 계속 수색하기로 결정됐습니다.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명백히 우리 능력의 한계가 드러났는데도 고집을 부리고 있었거든요. 이런 식으로는 언제까지 가도 그 구조물의 정체를 밝힐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사흘 더 지났지만 별다른 진전이 없었어요. 오히려 그 구조물에서 나오는 전자기 신호가 점점 강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우리가 접근하는 걸 감지하고 경계 태세를 강화하는 것 같았어요. 정말 섬뜩한 상황이었죠. 저는 그날 밤 혼자 함교에 서서 고민에 빠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어요. 그 구조물이 무엇인지 알아내지 못하면 또 다른 공격을 당할 수도 있었거든요. 한국의 도움이 절실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이 너무 답답했습니다. 암호 해독 작업이 한 달째 교착 상태에 빠져 있을 때 NSA와 모사드 팀 모두 완전히 막다른 길에 다다랐어요. 이스라엘에서 파견된 최고의 암호 전문가들조차 중국 국정원의 새로운 암호화 기법 앞에서 손을 들었습니다. 극비리에 진행된 한 달간의 공동 작업이 완전한 실패로 끝났습니다. 모사드의 수석 암호 분석가가 마지막 보고서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이번 중국의 암호화 방식은 기존 서구권 해독 기법의 완전한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습니다. 심지어 이스라엘이 보유한 최신 양자 컴퓨터까지 동원했지만 소용없었다고 털어놨죠. NSA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포트 미드 본부에 모든 슈퍼컴퓨터를 투입했지만 중국의 다층 암호화 벽을 뚫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영국 GCHQ에서 지원한 최신 알고리즘까지 무력화됐어요.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었죠. 이에 백악관 상황실의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던 정보기관들이 모두 무력감을 드러내고 있었거든요. 국가안보보좌관은 매일 똑같은 보고만 받고 있었어요. 진전 없음, 해결책 없음, 희망 없음이었습니다. 그때 CIA 아시아 담당 분석관 제니퍼가 조용히 손을 들었어요. 그녀가 꺼낸 보고서 한 장이 회의실 전체의 분위기를 바꿔놓았습니다. 한국 국정원과 한국 L기술연구소가 남해에서 EMP 기반 무인기 마비 실험에 대응한 적이 있다는 내용이었어요. 보고서에 따르면 2년 전 한국 남해 상공에서 정체불명의 EMP 공격으로 한국군 무인기가 마비됐던 사건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때 한국 국정원과 L연구소가 합동으로 대응팀을 구성해서 단 일주일 만에 공격 근원지를 찾아냈다는 거였어요. 더 놀라운 건 그 배후가 중국이었다는 점이었습니다. 회의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모든 참석자들이 그 보고서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이 이미 중국의 EMP 공격 기술과 정면으로 맞서 싸워서 이긴 경험이 있다는 거였거든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상황과 거의 동일한 케이스였어요. 제니퍼의 추가 설명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EMP 공격을 막아낸 방법이 기존 서구식 대응법과 완전히 달랐다는 거예요. 한국 특유의 창의적 접근법으로 중국 해커들의 허를 찔렀다고 했습니다. 특히 L기술연구소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고 했어요. 그들이 개발한 대EMP 방어 시스템이 중국의 공격을 완전히 무력화시켰다는 거였죠. 심지어 역추적까지 성공해서 중국 측 공격 기지까지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대통령이 그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회의실을 한번 둘러봤어요.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서울로 가라고 했어요. 더 이상 시간을 낭비할 수 없다는 거였죠.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스틸웰이 마지막까지 반대했지만 대통령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에서 개인적 편견을 고집할 때가 아니라는 거였어요. 이스라엘과 영국까지 동원했는데도 실패한 상황에서 새로운 돌파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무장관이 즉시 한국 정부에 비공식 긴급 협력을 요청하라고 지시했어요. 최고 위급 대표단을
서울로 파견해서 직접 협상하겠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더 이상 주저할 시간이 없었거든요. 저도 그 대표단에 포함됐어요. 기술자문위원으로 참여하게 된 거였죠. 정말 기대됐습니다. 드디어 한국의 실력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죠. 그동안 제가 주장해왔던 한국의 능력을 증명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됐습니다. 너무 늦은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이미 한 달 이상 시간을 허비했는데 중국이 그동안 무엇을 했을지 알 수 없었어요. 게다가 미국이 한 달을 걸렸던 걸 한국 측은 얼마나 걸릴까 생각이 들기도 했죠. 하지만 지금이라도 한국과 협력하는 게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대표단 구성이 완료되자 즉시 출발 준비에 들어갔어요. 이번에는 정말 마지막 기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부터 한국은 만반의 준비를 해두었습니다. 공항에서부터 국정원 사이버 첩보국 직원들이 대기하고 있었고 이동 경로까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 같았어요. 서울로 향하는 차 안에서 국정원 담당관이 브리핑해준 내용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이 이미 며칠 전부터 우리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팀을 구성해놨다는 거였어요. 국정원 사이버청 보국, L기술연구소, 그리고 카이스트 출신 민간 해커들까지 총출동 상태였다고 했습니다. 국정원 본부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한국의 작업 환경에 압도됐어요. 벽면 전체를 덮은 대형 모니터들에는 실시간으로 데이터가 흘러가고 있었고 수십 명의 전문가들이 동시에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마치 미래의 작전실 같았어요.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팀의 접근 방식이었습니다. NSA나 모사드가 암호를 정면 돌파하려 했다면 한국은 완전히 다른 각도에서 접근하고 있었어요. 중국 해커들의 문화적 배경과 사고방식까지 분석해서 암호 구조를 예측하는 방식이었죠. L기술연구소장이 설명해준 비정형 백도어 구조 분석 방법은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기존 서구식 해독법이 선형적이라면 한국 방식은 입체적이었습니다. 마치 바둑을 두는 것처럼 여러 수를 미리 내다보면서 암호의 허점을 찾는 거였어요. 게다가 작업이 시작되자 한국 팀의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우리가 한 달 동안 못 푼 문제를 몇 시간 만에 실마리를 찾더라고요. 그런데 좀 특이한 점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젊어 보이는 해커가 보이길래 저 팀은 누구냐고 물어보자 카이스트 출신 민간 해커들이라고 했어요. 화이트 해커팀인데 기술연구소와 협업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정부 기관의 체계적 접근법과 민간의 자유로운 발상이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12시간이 지나자 정말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국 팀이 중국 국정원의 최신 암호를 완전히 복원해냈습니다. 비정형 백도어 구조까지 완벽하게 해석해냈어요. 우리 NSA 기술자들이 화면을 보며 탄성을 질렀습니다. 저희 팀 리더가 한국의 해독 과정을 보고 정말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미국도 이 수준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놀랍지만 접근 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고 감탄했어요. 정말 겸손해지는 순간이었죠. 한국팀은 그런 칭찬에도 담담했습니다. 이건 기술이 아니라 의지의 문제였다고 말하더라고요. 동맹국을 도우려는 마음과 국가 안보를 지키려는 의지가 있으면 불가능한 건 없다는 거였어요.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한국 전문가들의 겸손한 태도였어요. 세계가 인정할 만한 성과를 이뤄놨는데도 자랑하거나 과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동맹국을 도울 수 있어서 기쁘다고 했어요. 이런 마음가짐이 진정한 강자의 모습이라는 생각이 들었죠. 이런 한국과 동맹 관계에 있다는 게 다행이기도 하고 자랑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암호 해독이 완료되자 이제 본격적인 분석이 시작됐어요. 중국이 숨겨놓은 진짜 정보들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우리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L연구소팀이 복원한 데이터를 보니 중국의 계획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단순한 무인기 격추가 아니라 훨씬 큰 그림의 일부였던 거예요. 한국의 도움 없이는 절대 알 수 없었을 진실들이었죠. 암호 해독이 완료되자 한국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마지막 영상 데이터를 복원하는 거였어요. 중국이 삭제했다고 생각했던 블랙박스 영상이 부분적으로 남아있었던 겁니다. 한국의 데이터 복구 기술이 정말 놀랍더라고요. 다 같이 복원된 영상을 처음 봤을 때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습니다. 화면에 나타난 건
평범한 해양 연구 플랫폼 같아 보였거든요. 하지만 한국 전문가들의 분석을 들어보니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겉으로는 연구시설처럼 위장했지만 실제로는 최첨단 전자전 기지였습니다. L연구소 분석팀이 영상의 세부 구조를 해석해주는 걸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플랫폼 곳곳에 숨겨진 EMP 발사 장치들, 대형 통신 교란 안테나, 그리고 스텔스 기능까지 탑재된 하이브리드 기지였던 거예요. 겉보기에는 절대 알 수 없게 교묘하게 숨겨놨더라고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그 구조물의 실제 기능이었습니다. 단순히 우리 무인기만 격추한 게 아니라 태평양 전체의 통신망을 감시하고 교란할 수 있는 거대한 기지였어요. 마치 바다 한가운데 숨겨진 전자전 요새 같았습니다. 한국 국정원 분석관이 설명해준 중국의 전략은 정말 치밀했어요. 해양 연구라는 명목으로 국제법의 보호를 받으면서 실제로는 군사기지를 운영하는 거였죠. 누가 봐도 평범한 연구시설처럼 보이게 만들어놨으니 의심받을 일도 없었고요. 공식적으로 한국팀이 며칠간의 작업 끝에 되살려낸 영상을 함께 보는 순간 회의실 전체가 숨을 죽였어요. 저는 앞자리에서 그 화면을 응시하며 가슴이 뛰는 걸 느꼈어요. 우리 기술진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미국이 그냥 멍청하게 당한 거였다고 하더라고요. 30년 경력의 베테랑도 이런 치밀한 함정은 본 적이 없다면서 정말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중국이 우리 모든 움직임을 다 지켜보고 있었던 거였어요. 그런데 이런 엄청난 비밀을 서울에서 찾아냈다는 게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제 옆에 앉은 NSA 전문가가 고개를 저으면서 무인기 추락 지점까지 정확히 계산해서 유인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어요. 영상 분석이 깊어질수록 더 놀라운 사실들이 드러났거든요. 그 플랫폼이 단독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중국 본토와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있었다는 거였죠. 마치 중국 본토에서 태평양을 직접 조종하는 것 같은 시스템이었어요. 뒤쪽에서 들려온 탄식 소리가 회의실 분위기를 말해줬어요. CIA 분석관이 중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다고 인정하는 목소리였습니다. 이런 수준의 원격 제어 시스템은 상상도 못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때 카이스트 연구진이 더욱 섬뜩한 분석 결과를 발표했어요. 그 구조물이 우리 무인기를 격추한 게 실험이었다는 거예요. 미군의 최신 무인기 시스템을 테스트해보려고 의도적으로 공격한 거였죠. 우리는 그들의 실험 대상이었던 셈이었어요. 회의실 한쪽에서 분노에 찬 목소리가 터져 나왔는데 미군을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는 게 말이 되냐는 항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팀이 복원한 통신 기록이 공개되자 더 큰 그림이 보였어요. 이 플랫폼이 아시아 전역의 미군 기지와 동맹국 군사시설을 감시하고 있었거든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모든 정보가 중국으로 흘러가고 있었던 거였어요. 화상으로 연결된 태평양 사령부에서도 충격적이라는 반응이 나왔습니다. 주한미군, 주일미군, 괌 기지까지 모든 곳이 감시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에 이건 국가 안보의 근본적 위협이라고 강조했어요. 저는 그 영상을 보면서 정말 분노했어요. 중국이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를 속이고 있었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평화로운 해양 연구라는 가면 뒤에 이런 무서운 계획을 숨기고 있었다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12시간 만에 밝혀냈다는 점이었어요. 그런데 한국 국정원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고 했어요. 더 깊은 수사 결과를 발표하겠다면서 또 다른 자료를 꺼내든 거였습니다. 홍콩 거점에서 확보한 통신 기록이었거든요. 언제 어떻게 그런 정보를 입수했는지 정말 궁금했어요. 국정원 사이버 첩보국장의 설명을 들어보니 한국이 이미 몇 달 전부터 중국의 수상한 움직임을 포착하고 홍콩을 통한 비밀 통신을 감청하고 있었다는 거였어요. 홍콩 통신 기록 분석 결과는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작전이 중국 국정원 단독이 아니라 과학기술부와 군까지 합작한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였다는 게 드러났거든요. 규모가 우리 예상보다 훨씬 컸던 거예요. 가장 섬뜩했던 건 중국의 장기 계획이었는데 태평양의 여러 지점에 이런 위장 기지들을 설치해서 미군과 동맹국들을 완전히 포위하려는 거였어요. 분석이 진행될수록 중국의 실제 의도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유사시 미군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LG전자 연구팀은 구조물의 취약점까지 정확히 찾아냈더라고요. 분석이 진행될수록
중국의 실제 의도가 점점 명확해졌습니다. 단순한 정보 수집이 아니라 유사시 미군의 작전 능력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려는 계획이었어요. LG전자 연구팀은 구조물의 취약점까지 정확히 찾아냈더라고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통신기록 분석이 완료된 후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중국의 전체적인 전략이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남중국해뿐만 아니라 동중국해, 황해까지 광범위한 전자전 네트워크를 구축하려 했던 거였습니다. 회의실에 펼쳐진 대형 지도를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한반도 주변 바다가 거미줄처럼 연결된 중국의 감시망으로 둘러싸일 뻔했던 거였거든요. 한국 국정원이 찾아낸 구조물들의 위치를 보니 중국의 계산이 얼마나 치밀했는지 알 수 있었어요. 모든 기지가 국제해역과 각국 영해의 경계선 근처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법적 분쟁을 피하면서도 최대 효과를 낼 수 있는 지점들이었어요. 정말 교묘한 전략이었죠. 저는 그 지도를 보면서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만약 한국이 이 계획을 발견하지 못했다면 몇 년 후에는 완전히 다른 상황이 되어 있을 뻔했거든요. 태평양 전체가 중국의 통제 하에 들어갈 수도 있었던 거였습니다.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무거워지면서 이제 우리에게는 선택권이 있다는 게 명확해졌어요. 외교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아니면 직접적인 행동에 나설 것인지 말이에요. 하지만 한국이 밝혀낸 중국의 계획을 보니 시간이 많지 않았습니다. 이미 몇 개의 구조물은 완성 단계에 있었고 조만간 본격 가동될 예정이었거든요. 그 긴박한 상황에서 중국의 전체 계획이 드러나자 한국과 미국은 즉시 고위급 비밀 안보 회의를 소집했어요. 더 이상 지체할 시간이 없다는 게 모두의 공통된 판단이었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지하작전실에서 열린 회의는 정말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양국의 최고위 안보 관계자들이 모두 참석했거든요. 한국 측에서는 국방장관, 국정원장, 합참의장이 참석했고 미국에서는 국방장관과 태평양 사령관이 화상으로 연결됐어요. 저도 기술 자문으로 그 자리에 있었는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는 기분이었습니다. 새벽 3시 정각, 드디어 대망의 순간이 왔어요. 한미연합군이 플랫폼에서 완전히 철수한 후 최종 폭파 작업이 시작됐습니다. 저는 함대 지휘함 내부의 전술정보센터에서 실시간 영상으로 그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했어요. 한국 공군 KF-21 전투기 편대가 플랫폼 상공에 도달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을 때 정말 긴장됐어요. 야간 정밀 타격 임무였는데 한국 조종사들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 궁금증은 금세 해결됐습니다. 첫 번째 정밀 유도폭탄이 플랫폼의 EMP 발생 장치를 정확히 타격하는 순간 정말 감탄했어요. 오차가 1m도 안 되는 완벽한 명중이었습니다. 전술정보센터의 모든 장교들이 탄성을 질렀어요. 이런 정확성은 미군 최고 에이스들도 쉽게 해낼 수 없는 수준이었거든요. 두 번째, 세 번째 폭격이 연속으로 이어지면서 플랫폼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한국 전투기들이 투하한 정밀 폭탄들이 마치 레이저로 그은 것처럼 정확한 지점들을 타격했어요. 통신 제어센터, 전력 공급 시설, 방어 무기 시스템까지 하나도 빠뜨리지 않고 모두 무력화시켰습니다. 가장 놀라웠던 건 한국 조종사들의 팀워크였어요. 4대의 전투기가 마치 하나의 생명체처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면서 동시 타격을 실시했습니다. 시간차를 계산해서 연쇄 폭발이 일어나도록 정교하게 계획된 공격이었어요. 정말 예술 같은 전술이었습니다. 전술정보센터에서 지켜보던 미 공군 장교들이 연신 감탄사를 터뜨렸어요. 특히 한국 전투기들이 중국의 대공 미사일을 완벽하게 무력화시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전자전 장비를 활용해서 적 레이더를 교란하면서 동시에 정밀 타격을 해내는 건 정말 고난도 기술이었거든요. 가장 압도적이었던 건 마지막 대폭발이었어요. 중국의 EMP 장치들이 모두 연쇄 폭발하면서 하늘과 바다가 하얗게 변했습니다. 폭발음이 10km 떨어진 지휘함까지 전해질 정도였어요. 정말 지구가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전술정보센터에서 한국 공군의 타격 영상을 재생해보니 정말 경이로웠어요. 야간에 구름이 낀 상황에서도 목표물을 완벽하게 식별하고 정확히 타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미군 조종사들도 이런 정확성을 보여주기는 쉽지 않을 거예요. 폭발의 여파로 발생한 파도가 지휘함을 흔들 때 모든 승조원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몇 달간 우리를 괴롭혔던 중국의 비밀 기지가 완전히 사라진 거였거든요. 바다 위에는 자네들만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한국 전투기들의 철수 과정이었어요. 임무 완료 후 완벽한 편대 비행으로 한국 영공으로 돌아가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치 훈련에서처럼 차분하고 체계적이었어요. 실전 경험이 풍부하다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작전 지휘관과의 무전 교신을 들어보니 더욱 감동적이었어요. 임무 완료를 보고하는 목소리에서 자부심과 동시에 겸손함이 느껴졌습니다. 동맹국을 위해 위험한 임무를 성공적으로 완수했다는 뿌듯함이 전해져 왔어요. 그런데 우리가 미리 준비해둔 게 있었어요. 작전 시작 전에 이미 주요 동맹국들에게 비공개 서신을 보내둔 상태였습니다.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등 주요 파트너들에게 이번 작전의 타당성을 상세히 설명하고 언론 보도를 자제해달라고 부탁해둔 거였어요. 세계 각국의 감시 위성들이 이 거대한 폭발을 실시간으로 포착했다는 보고가 들어왔어요. 러시아까지 포함해서 모든 나라가 남중국해의 이상 현상을 감지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미리 협조를 구해둔 덕분에 언론 보도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었어요. 가장 중요했던 건 사후 처리였습니다. 한국과 미국은 어떤 공식 발표도 하지 않았어요. 이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던 작전이었거든요. 양국 정부 모두 일체의 공식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에는 보도 중지 요청을 했죠. 사실 이 사건이 디테일하게 밝혀진다면 우리 미국의 입장이 난처했습니다. 한 달 걸려서도 못 해결하던 걸 한국은 최단 시간 만에 해결한 꼴이 돼버리니까요. 언론에는 모두 사실대로 얘기하진 않았지만 간략한 내용만 설명한 채 보도 중지를 걸었습니다. 무엇보다 재밌는 건 중국 정부의 반응이었어요. 분명 격렬하게 분노했을 테지만 공식적인 항의는 할 수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자신들도 공식적으로는 그런 군사시설을 운영한 적이 없다고 해왔으니까요. 해양 연구 플랫폼이 폭발했다고 항의하기에는 한국이 확보한 증거들이 너무 명확했어요. 결국 중국도 조용히 넘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려면 자신들이 위장 군사기지를 운영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거든요. 그럴 경우 국제법 위반이라는 더 큰 문제에 직면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가장 만족스러웠던 건 동맹국들의 조용한 지지였어요. 미리 브리핑을 받은 나라들은 모두 우리 작전을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공개적으로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비공식적으로는 중국의 은밀한 군사화 시도를 막은 정당한 행동이라고 평가했어요. 며칠 후 펜타곤에서 한국 공군 조종사들과 만날 기회가 있었는데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그들은 자신들이 해낸 일을 별것 아닌 듯 담담하게 얘기했습니다. 동맹국을 도왔을 뿐이라는 겸손한 태도였어요. 하지만 그 기술력과 용기는 정말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한국 국정원 책임자가 작전 완료 후 한 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우리는 동맹을 넘어 세계 질서의 수호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고 담담하게 말하더라고요. 그 말의 진정한 파트너의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경험을 차분히 정리해봤어요. 처음에는 한국을 의심했던 우리 자신이 정말 부끄러웠습니다. 한국이야말로 진정한 기술 강국이자 믿을 수 있는 동맹이었거든요. 가장 큰 수확은 한국의 군사 기술력을 직접 목격한 거였어요. 정밀 타격 능력부터 암호 해독, 정보 수집까지 모든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한국 공군의 정밀 타격 능력은 정말 경이로웠어요. 앞으로 모든 국제 안보 문제에서 한국과의 협력이 필수가 될 것 같았습니다. 한 달 후 펜타곤에서 열린 기밀 보고회에서 저는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만든 미래, 그리고 우리가 함께 지킬 세계라고 했어요. 한국은 더 이상 보호받는 동맹국이 아니라 세계를 이끄는 파트너였습니다. 스틸웰도 마침내 인정했어요. 자신이 한국을 과소평가했다고 솔직하게 시인했습니다. 이번 작전을 통해 한국의 진짜 실력을 목격했다고 고백했어요. 정말 뜻깊은 변화였죠.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국과 미국의 진정한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더 안전한 세계를 만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첫걸음을 남중국해에서 뗀 거였어요. 몇 년이 지난 지금도 저는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뭉클해져요. 서울에서 만난 그 천재들, 함께 작전을 수행한 한국 군인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만들어낸 완벽한 승리. 그것이 바로 진정한 동맹의 힘이었습니다. 한미 동맹을 응원하는 분들은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달아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